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에서 한국 차종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으로 오늘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3에서 4%대 큰 폭 하락했습니다. 국동이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인 날숨 포집기 하자 논란으로 제품 수출업체로부터 피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국동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은 크리스 FNC는 최소 수백억대 손해배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차 전지용 소재와 제조 공정 설계를 제공하는 탑머티리얼이 10월 초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한 이른바 협동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피자를 만드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소폭 하락했네요. 그렇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10원을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자 이 외인들도 오후 내내 매도를 했지만 막판에 사자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업종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한 가운데 가스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ETN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7%대 급등을 하면서 이 어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각국에서 이 에너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이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 대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들이 이 LNG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유가가 떨어진다고 안심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 발표된 소식을 보면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 이게 40년 만에 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국가들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에서 우리 증시만 유독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 주가가 안 좋은 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예고편에서도 나왔었지만 현대차가 전거래일 대비 3% 정도가 내린 19만 원에 장을 마쳤고 기아는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78,7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간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면서 이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차 이 세액공제 이 수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한정을 하면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업계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미국 의회에 좀 이것을 보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서를 보내지기도 했었고요. 로이터가 관련 내용을 어제 보도를 하면서 관련 이슈가 오늘 불거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현대차 북미 공장도 3년 뒤에나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도 같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배터리 업계 또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앞으로 배터리의 원료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이 미국산 광물을 채워라 이런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산 원료의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건데 최근에 이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지금 4개월 연속 적자까지 유력한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는 2차 전지의 원료인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원료들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기타 정밀 화학 원료나 기타 축전지 같은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오늘 다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모비스 분할 이슈가 가장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르면 11월에 자회사 5개로 쪼갠다. 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그리고 부품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 라는 소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 표면적으로 내놓은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모비스는 모듈과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부를 떼어내고 연구 개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불법 파견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생산 전문 자회사를 신설해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의 협력 업체들을 고용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회사 측은 오늘 이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어떤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예, 나름 뭐 당면한 문제를 좀 해소해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도 이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시장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주주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활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려야 할 이유가 지금 아주 명백합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의 핵심사인 현대차의 지분을 21.43% 지금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의 정점인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기아를 들고 있고 또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 3사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보시다시피 0%대입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 지분을 좀 늘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현대모비스의 사업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는 이 모듈과 부품 사업을 분할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현대모비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마치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당시에 그 물적 분할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모비스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할 것이냐 이 이슈하고 지금 맞물려서 이번 분할을 보는 시각들이 아무래도 많은 상황인데 일단 모비스가 분할돼서 슬림해지면 대주주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모비스 지분으로 좀 교환하기가 한결 쉬워질 거다 이런 판단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이슈는 일단 확실한 게 없습니다만 이 모비스 주주들은 당장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좀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모비스의 이 전기차 배터리 팩이나 수소 스택 같은 것들을 이번에 사업 분할을 한다면 좀 이 모듈 사업을 떼어냈을 때 이 사업이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당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더 이상 모듈 쪽을 떼어낸다면 현대모비스가 아니지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지난 2018년처럼 어떤 이런 점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개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엘리엇 등이 이 정 회장의 현대차그룹 지배력이 약하다는 점을 좀 헤집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 활발해진 행동주의 펀드들이 앞으로 어떤 주주 서환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측이 한 달 내로 재공시를 예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 내로 재공시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달 뒤 혹은 이 사안이 확정됐을 때 이 관련 사안이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공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살펴볼 주요 일정들 살펴볼까요? 네, 잠시 뒤에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와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소매 판매는 0.1%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9월에 FOMC에서 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속도를 관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이후 삼성금융 계열사들의 경쟁력이 제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증시 부진 탓에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했던 만큼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전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삼성. 뉴 삼성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부진한 성적을 냈던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올 상반기 특별 배당 효과가 사라진 삼성생명은 전년보다 순이익이 63.5%나 감소했고 삼성증권 역시 증시 부진으로 순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삼성생명은 금리 인상에 따른 변액 보증 손실이 컸던 만큼 올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수익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신규 투자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삼성생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증시가 안 좋아서 때문에 변액보험 손실이 많이 들어간 게 있는데 회복을 좀 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증시가 내릴 때보다는 오를 때가 더 좋기 때문에 변액 손익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는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삼성화재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위기 대응과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잉진료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손해율을 안정화시키는 전략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백내장 쪽 지급보험금 감소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해율 부분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증시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율 악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요인들도 남아있는 상황. 뉴삼성 태풍 속에서 금융계열사 사장단의 실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공격적인 행보 역시 예고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데다 가격보다 품질과 효과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2030 젊은이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음악 축제의 현장입니다. 술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공간이지만 젊은이들이 손에 든 것은 홍삼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이렇게 칵테일로 주시니까 되게 맛있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약간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약간 다가가려고 하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주 소비층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MZ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의 마케팅이 이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거래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선물하기 품목에서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1년 새 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발 단계부터 젊은 층을 겨냥한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홍삼이 포함된 무알콜 칵테일 제품을 내놓는 등 기존의 낡은 이미지 개선에 나섰고 CJENM은 와디즈 펀딩을 통해 새로운 건기식 브랜드 서플리에이드 출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소비 주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의 파급력, 영향력을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소비들을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잖아요. MZ세대를 잡기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올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커진 5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버는 돈은 늘릴 수 없으니 새는 돈이라도 막자. 최근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똑똑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절세입니다. 이에 맞춰 최근 증권가에선 세금 관련 조직을 키우는 한편 일반 투자자 전체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세가 이 전문가들의 관점이 아니라 또 어떤 고객들이 유치하고 있는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달 삼성증권이 내놓은 모바일 원스톱 세금 관리 시스템입니다. 내 자산을 절세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얼만큼 또 어떤 식으로 절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관련 문의가 최근 급증하자 모든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건데 관련 내용 삼성 패밀리 오피스를 총괄하는 투자 컨설팅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맞춤형으로 개별 자산가분들한테만 제공되던 그런 서비스들을 좀 대중화해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세금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실제 온라인상으로도 세금에 대한 문의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0,000건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세금 신고해야 되는 예를 들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또 별도로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말미에 나왔던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특히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 서학개미들이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앞다퉈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올해 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21,000여 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증권사들이 왜 세금 관련 서비스들에 꽂힌 것인지 알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텍스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고액자산가부터 일반 고객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대중들까지 텍스에 대한 니즈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거에 첫 번째 타겟을 두고 있고요. 대형 법무법인, 그다음에 회계법인, 그다음에 세무법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들의 니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킴으로 텍스센터가 운영이 될 거고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으로 지금 유예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친숙하게 그 유예 기간 동안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절세 방안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복잡하고 어렵고 계속해서 바뀌지만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선 꼭 잡아야 하는 절세 재테크.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대응에 나서기 위한 증권사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거듭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그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셈입니다. 주 52시간제 완화,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확산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해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근 격화되는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 발언을 자청해 법과 원칙 외에도 노사 갈등의 원인 분석, 대안 마련 노력도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자칫 노동자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증시 상황 악화로 자산운용사들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화자산운용은 단기 손실까지 기록했는데 10개 대형사 가운데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박찬유 기자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5,40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7.9%나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운용사들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된 겁니다. 운용자산 기준 상위 10개 대형 운용사 가운데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2곳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한 4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했고 해외 투자 자산의 배당 수익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 4억 매각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 2분기 실적 방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유안타증권 빌딩을 2,141억 원에 인수한 뒤 올해 4월 3,060억 원에 매각하며 5년간 95%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한화자산운용은 영업이익이 110% 증가했지만
19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10개 운영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유자산이 연초 대비 손실을 기록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영업이익은 좋았으나 영업 외 비용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다만 확정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증시가 회복되면 영업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증시 부진으로 증권사에 이어 자산운용사의 실적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실적 승패를 가른 것은 투자 실력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이른바 협동 로봇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상장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협동 로봇이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네, 협동 로봇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네. 뭐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산업용 로봇은 독립된 공간에 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단독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산업용 로봇인가요? 아니요, 지금 나오는 거는 협동 로봇이고요. 네.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이게 크기가 작고 이처럼 설치가 쉽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이 아무래도 소품종 대량 생산 중심의 대기업 제조 환경에 좀 더 적합하다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의 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커피를 타주는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같은 거는 최근에 좀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더 고난이도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네네. 제가 이번에 협동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이 피자 전문점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1인 피자 전문점인데요. 직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직원이 피자 도우 위에 토핑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이제 구워지는데요. 뭐 이동이 끝나면 이제 잘라주기도 하고요. 또 센서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피자인지 인식을 해서요. 저 빨간 로봇 팔이 위에 있는데 이 피자에 맞게 소스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뭐 사람이 거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로봇이 직원을 도와주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굽고 잘라주고 드릴 해주는 동안 뭐 다른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피자를 제조한다거나 혹은 뭐 야채 손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손이 덜 가고 뭐 3명 쓸 거 사람 2명만 써도 되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협동 로봇, 저기 사용된 로봇의 가격을 한번 봤더니요. 저런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뭐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구입할 경우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겠지만 로봇은 또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또 10,000원 이 내외인 걸 감안하면은 뭐 1년에 어떤 인건비 정도는 1년 정도면 뽑아낼 수 있다. 2천만 원에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당 업체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 0.8인분 정도의 업무량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연봉보다도 낮은 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 사람인 저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피자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 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페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에스프레소 머신 이 추출기에 이제 직접 이 커피를 추출하고 얼음도 따르고요. 또 이제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 말고 핸드드립 커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게 가능하군요. 네네. 또 이런 데 말고도 이 치킨 매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반죽도 하고 이 치킨을 튀기기도 합니다. 이 아무래도 이 기름이 뜨겁다 보니까 좀 더 활용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또 맥주도 따르고요. 이 맥주뿐만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또 이제 받아주기도 하고 또 국수도 만드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를 삶아서 이제 국물을 뿌려서 하나의 완전한 국수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공장은 기본이고요. 물류센터나 뭐 건설 현장, 조선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수술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로봇이 못하는 게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보죠. 네. 협동 로봇이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이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아까 그 피자집에서도 활용된 그 로봇을 만든 기업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이 뉴루메카를 다녀왔습니다. 협동 로봇은 여러 개의 관절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각도로 또 자유롭게 또 미세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미세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또 뭐 속도라든지 들 수 있는 무게 등도 이 기술력입니다. 또 이 로봇을 얼마나 의도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요. 협동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싶은 작업 의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잡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통해 기억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안전입니다. 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직접 로봇을 만져보고 부딪혀 봤더니 이 살짝 미는 수준의 충격이 있으면 바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이 멈추는 강도나 또 멈춰 있는 시간 등도 작업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이나 그리고 위험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의 그런 안전을 보장해 주고요. 또한 작업자가 좀 더 고도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협동 로봇 기업 중에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대기업 아무리 계열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유명하고요. 네. 코스닥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푸른 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번에 다녀온 뉴로메카의 경우도 마침 지난주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대 롭텐과의 협업 소식 등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우리 60% 오르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검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규제를 현대화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얼어붙은 증시 상황에도 배터리 소부장들의 기업들의 IPO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 탑머티리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탑머티리얼이라는 이 회사 상장 예비 심사까지 통과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네, 탑머티리얼은 이제 국내 유일의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지난 5일 상장 예비 심사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요. 심사 결과는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수요 예측, 청약을 거치면 늦어도 올해 4분기 안에 코스닥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무 구조를 보시면 이 역시도 좀 탄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진 계약이 좀 진행되면서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319억 원, 영업이익이 4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배,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12.9%로 굉장히 낮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
실적을 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탑 머티리얼의 매출의 89% 거의 대다수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인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배터리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장비 공급과 제조 공정 설계 등을 짜주는 것인데 배터리는 이제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소재를 섞는 방식, 흔히 레시피라고 좀 알려진 제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도 제공을 하는 거죠. 전 세계가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발 라인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파일럿 라인 설치를 맡길 수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은 탑 머티리얼이 좀 유일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 이제 10% 내외는 배터리 셀 안에 들어가는 전극 제조와 수수료 등입니다. 양극재는 현재 개발 단계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인데 규모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또 테슬라나 BMW 같은 회사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이 이 회사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 부분인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BMW, 볼보 등 원통형 이제 탑재 계획을 좀 밝혔는데 네.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시장을 이제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를 포함해 이제 중대형 배터리로 좀 불리는 4680 배터리에 대한 문의가 탑 머티리얼 측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데요. 현재 4680 배터리 개발 라인에 대해 해외 고객사들과 좀 논의 중에 있고 기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계약도 꾸준히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한진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90% 이상이 해외 고객인데요. 미국, 유럽, 4680에 대한 턴키 설치해달라는 문의가 오고 있죠. 네,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려는 기업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팩토리어 에너지 등 주요 미국 스타트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위한 라인 구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 이 자금은 또 어디에 쓸 예정인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외에도 다른 사업들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전극 제조와 차세대 양극재를 좀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대량 양산을 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하지만 좀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번 이제 상장을 통해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의 이제 상장 자금을 좀 끌어와서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가지고 이제 먹거리를 확보해서 회사도 운영하고 거기 생기는 이익으로 이제 소재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NCM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에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 제조 공정 설비를 도와주는 기업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핵심 소재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강미선 산업부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최근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의 주요 항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다우 운송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등 대형 항공주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입니다. 지난달 중순보다 10.24%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항공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점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떤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항공주들 정말 훌훌 날아올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점들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떨어지는 국제 유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국제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침체 우려가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건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WTI 전거래일보다 3.2% 떨어진 배럴당 86.53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항공사업은 유류비의 비중이 20에서 3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가가 꾸준히 오르게 되면 이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대로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면 항공주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점차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걸 추세적으로 봐야 할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란이 원유 공급을 확대를 하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유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서치 회사 ESAI 에너지의 사라 에머슨 대표는요. 유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3분기 들어서 중국의 원유 수요가 줄고 있고 여름에 휘발유 수요 피크 시기를 지났다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크고 또 현재 공급 상황도 충분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달 시티그룹에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국제 유가 65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이번 겨울철의 석유 수요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느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막는다면 석유 수요가 늘면서 다시 국제 유가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 겨울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다 이런 시각이군요.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항공기 확충 경쟁입니다. 이 항공기를 계속해서 구입한다는 것이 이 미국 항공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인데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의 오버추어 모델 20대를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버추어 모델은 일반 상업 비행기보다 약 2배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비행기로요. 아메리칸 항공은 20대 항공기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40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옵션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8월에 추천주 10개 기업 중 하나로 이 아메리칸 항공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도 최근에 항공기를 구입했는데요. 에어버스에서 A220 항공기 12대, 그리고 보잉에서 737 맥스 제트기 100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위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는요, 아예 경쟁 업체인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트블루는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각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면서 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 포인트는 실적 개선입니다. 이 미국의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드디어 이번 2분기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고 공시한 겁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두 항공사가 실적 개선을 증명하면서 다른 미국 항공사들도 향후 줄줄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행인 소식인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최근에 여행 수요가 폭증했고 또 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평균 항공권 가격은 328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여름 성수기의 영향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분기보다 매출이 10에서 12%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미국 항공업계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요 회복과 또 경영 정상화 움직임으로 항공사들의 채용도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을 주시하시면서 이 항공주 투자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M&A 시장에 이커머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는 싱가포르 기업 Q10과 경영권 매각을 협상 중인데 한때 유니콘 기업으로도 올랐지만 IPO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토종 OTT 업체 왓챠와 배달 대행 플랫폼인 메쉬코리아 등도 이른바 돈맥경화로 반강제적인 M&A를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IPO와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닷컴 버블 직후 네이버만이 살아남은 가운데 분야별로 1등만 살아남는 처절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업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동원과 사조, 신라교역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기사입니다. 1년 전보다 동원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59%, 신라교역은 193%, 사조산업은 82.7% 각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참치 어획량이 늘어난 데다 판매 단가가 올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들 업체는 개체 크기가 작은 통조림용 참치까지 횟감용 참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동원산업은 선망사 6척을 새로 건조해 선단 현대화를 이룬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AI를 활용해 어획 장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